특집 시리즈 국가란 무엇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탑재 이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악한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영웅적 지도자입니까? 지금 벌써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둘로 나눠서 이미 싸우고 계실 텐데요. 주로 연령대별로 선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은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겪었어요.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은 일종의 향수를 느끼시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강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근데 직접 안 겪어본 애들은 발끈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박정희를 악한 독재자로 만들기 바쁘고 한쪽에서는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기 바빠요. 그럼 뭐가 사실이죠? 궁금하시죠? 근데 거기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를 답할 수 있는 그 답이 그 질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있죠. 근데 이 갈등의 원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들, 특히 이제 정치적 갈등에서 세대 간 갈등을 많이 지적하는데요. 세대 간 갈등. 그 이유는 박정희 시대를 만들어내고 그때를 경험하셨던 어른들과 그 시대와 관련 없이 태어나서 자란 새로운 세대 간의 국가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는 갈등들의 원인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도 결국은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기시노부스케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죠. 일본 제국이 굉장히 큰 영토죠.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대만을 꿀꺽 삼키고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만주국은 땅덩어리로 보나 뭐 매장된 지하자원으로 보나 일본 제국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만주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럼 그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어떤 기회의 땅 같은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 대륙이 있는데 서부가 막 개척되던 당시에 뭔가 그 활기참, 역동적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황무한 만주 땅을 개발해봐.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요? 아마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면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들이 참여해서 신도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 막 개발에 참여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기업들이 가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국가는 정책 결정만 하고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와서 개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고 계획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트 기술 관료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엘리트 중심으로 설정해서 끌고 나가는 방식. 뭔가 필이 오시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근대화됐습니까? 기술 엘리트 관료인 기시노부스케가 만주국을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거를 20대 젊은 나이에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차머스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만주국 집단이라는 연구를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를 산업화시킨 주역들, 미국에게 항복한 이후에 다시 일본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도 젊은 엘리트 시절을 만주에서 보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만든 주축들, 군부의 엘리트들, 이분들도 사실 만주국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의 특성은 뭘까요? 바로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이 체계적으로 5개년 동안 한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개발 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회장님한테 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자동차 사업에 뛰어드시면 안 됩니까? 석유화학 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정부가 정해주고 기업은 또 열심히 뛰고 그래서 마치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인 것처럼 혼연일체가 돼서 경제 발전을 주도해 나갔죠. 그리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바로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했던 것처럼 방적기 회사였는데 차를 만들겠다. 그럼 미국에서는 비웃었단 말이죠. 야, 우리 미국에는
엄청난 자동차의 역사가 있고 독일이 벤츠를 만드는데 방적기 회사 따위가 무슨 차를 만들어? 그렇게 비난했다가 그 교수가 80년대 일본에 와서 저도 토요타를 탑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한국이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만들 때도 비슷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는데 세계 굴지의 기업을 등장시킨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죠.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해요. 그래서 계획도 국가가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가가 팍팍 밀어주고 기업을 이렇게 해서 내가 공무원인지 기업인인지 구별이 안 되게 막 땀 흘려서 뜁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사가 커져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은 국가가 주도해서 마치 개인은 그 큰 유기체 안에 하나의 부분이거나 그러니까 잘 작동되는 어떤 큰 기계의 한 부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게 안정감을 주고 그게 국가의 참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국가를 경험했어요. 이분들은 국가 하면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국가를 얘기하면 숨 막혀요. 가령 88 올림픽 이후에 출생한 우리 젊은이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의 선생님으로 상징되는 권위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기존의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93학번인데 이미 제가 학부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는 국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관념, 그러니까 유럽의 신자파 철학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관이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기절할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생각해 볼 때 80년대 대학을 다니시면서 사회혁명을 꿈꾸던 그분들을 투표로 지지해주면 그 숨막히는 국가 그리고 왠지 내 자유를 억압할 것 같은 권력으로부터 내가 개인의 자유를 만빵으로 누리고 개인 중심의 그런 국가로 바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586 우리 운동권 형님들은 거대한 박정희로 상징되는 그 뒤에는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 권력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선동해서 표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대 정치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운동처럼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엘리트들은 대중을 설득할 이유가 없었죠. 명령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현상에서 그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뭔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도 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것처럼 참여연대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또 변호사들이 모여서 법조인들이 모여서 민변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구성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방식을 서툰 이유가 뭘까요? 국가에서 해주면 아마 우리 선배님들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만약에 정부와 대결을 벌이고 반정부 투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시민단체도 짜주고 운영계획도 다 만들어주고 자리를 한 자리 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열심히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그걸 다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였다가 서로 다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경험한 국가란 무엇인가 이것이 실제 현실 정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분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지금 국가란 무엇인가 시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국가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네요. 자,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걸 하던 그 경험 세대,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 별 의미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재미, 또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는 세대. 이 세대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묶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를 구성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념 논쟁이나 역사 논쟁의 핵심도 어디 있냐면 바로 그 굉장히 가열찬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근대화를 이뤘던 우리의 역사를 저주의 역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눈부신 발전의 역사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마치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반도체를 세계 인류 수준으로 올려놓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때문에 자존심이 서는 그런 기업을 일군 훌륭한 경영인으로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본가로 기억할 것이냐. 이런 논쟁은 계속되겠죠. 오히려 저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냐면 90년대생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를 자주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부라든가 이 국격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뭘 깨닫게 되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자기 삶에, 개인의 삶에 뭐 삼성 직원도 아닌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갔을 때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명암이 있고 어느 제도나 어느 방식이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절대악이나 절대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박정희 시대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소거시키고 절대악으로 만들거나 절대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갈등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끔 저랑 대화하시다가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발끈하면서 박정희가 잘해서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앞으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뛰셨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대담을 할 텐데, 지금 만약에 이라크에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크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일할 공장이 없습니다. 현대 같은 회사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었던 우리가 국가가 주도해서 회사를 만들고 국가가 주도해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그냥 바닷가에 어선 몇 척 있다가 울산에 조선소가 생기니까 일할 때가 생긴 거예요. 조선소가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정희 시대의 국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번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국가, 규율도 없던 사회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군대처럼 줄 세워놓고 아침에 조회할 때 복장 불량 조인트 까고 이랬던 문화가 존재했죠. 근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도 젊은 애들 조인트 까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기신 오브스케로 상징되는 아시아의 근대성의 특징입니다. 국민은 그 국가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국가 유기체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독일에서도 유행했던 것인데요. 헤겔 우파들은 국가가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 존재하는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마치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얼굴도 필요하고 머리카락이 필요한데 저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위험으로 빠질 수 있냐면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는 전체주의적 흐름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 전체를 강조하고 집단을 강조해서 개인은 거기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인식하는 방식에 매우 반발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위험성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또 파고 들어와서 이 기회에 과거 자기들이 운동권 시절에 가졌던 이념을 어떻게 실현해 볼까라고 하는 공상가들이 또 현실 정치를 맡아서 정치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돌파구는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과 개인이 중심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비전, 새로운 방향 없느냐? 없으면 제가 이 강의를 하지 않았겠죠. 국가라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세대 다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감지하고 이해해서 서로 소통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국가가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을 알 수 없는 대혼란의 상황이 지금 현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박정희 시대를 통과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랐네까지 이해하셨으면 성공적인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줄게. 피에라의 특집 시리즈 국가란 무엇인가?